안녕하십니까. 전 노무법인 현율의 안진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주 52시간제 및 유연근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는데, 이제 주 52시간제 시행 전에는 이제 일주라고 하는 개념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여걸상의 일주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주에 대한 정의가 월화수목금토일로 확실히 정리가 됐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소정근로일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기 때문에 8 곱하기 5 해서 40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을 휴일로 잡았을 경우에 16시간, 그리고 이제 법정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서 68시간까지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한 여걸상의 일주일을 모두 일주일로 보기 때문에, 법상 일주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어야 법 준수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52시간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근로시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전 이제 설명에서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은 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장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순하게 근로자의 일주일 동안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그러면은 고용노동부로 이제 뭔가 사건이 접수가 됐다고 할 때,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혹은 뭐 검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52시간을 준수했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대다수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출입하는 이제 출입 기록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별로 근로자들이 지문을 찍는 시간, 그러니까 지문을 찍는 장소와 업무를 실제 시작하는 그런 업무 공간과는 거리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업장이 큰 경우에는 뭐 사업장 로비에서 지문을 찍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차적으로 감독관님들에게 우리가 지문 체크한 시간과 시업한 시간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이제 외부적으로 증명할 때에는 사실 그 출입 과정에서 이제 지문을 찍거나 카드를 찍거나 하는 건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좋냐? 개인적으로는 PC오프제가 그나마 이제 기업들이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PC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분들한테는 거의 빠질 수가 없는 작업 도구죠. PC오프제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혹은 연장시간을 측정하도록, 이제 그리고 회사에서 종료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 기록을 제출했을 때, 그 로그 파일을 제출했을 때 근로자의 근로시간 입증에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PC오프제를 한다고만 해서 주 52시간 준수 여부,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PC오프제로 다 52시간만 찍혔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근로자가 PC를 껐더라도 자기 노트북을 이용한다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실제 근로 제공을 했다면 어쨌든 이것도 근로시간이고 다시 연장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뭐 순찰 인원, 경비 아저씨들 같은 분들을 통해서 근무 시간 이후에 직원들을 근무지에서 내보내는 노력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마찰 없이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 내부의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정하실 필요도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설명을 덜 드린 부분이 지문 인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근로자들이 자기가 이제 업무 자체는 다 끝내놓고 그리고 회사에 남아서 이제 자기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볼일을. 그러면은 실제로 그분이 회사를 나가실 때 지문을 찍는 시간과
이제 근무를 투입한 시간과의 갭이 더 커지겠죠.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로 이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지문 체크나 카드 체크 방식의 출입 기록을 연장 근로 시간, 실 근로 시간의 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은 좀 권장드리지 않고, 이제 그 외에 이제 PC오프제를 하시더라도 이제 연장 근무 사전 승인제를 이제 실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야근 없는 날을 특정을 해서 불시에 야간 점검을 도신다던가, 보고 방식의 간소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52시간제 준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연근로제 도입에 앞서 먼저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도기간처럼 이제 법에서 조금 혜택을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을 보시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 그러니까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그리고 그 기간, 그리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52시간을 넘겨서 8시간을 더, 총 6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제도는 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당장에 우리 회사가 여건상 52시간제를 도입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이 합의 연장 근로를 실시하시는 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합의에 의한,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의한 그 연장 근로 그 제도와는 다르고,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인가를 사전에 받거나 아니면 사후에 지체 없이 받으셔야 52시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유가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인가제도 그 사후에 만약에 보고를 하실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특별 연장 근로가 부적당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여기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5항에는 이제 연장 근로 1시간만큼의 휴가나 아니면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6항에는 15세 미만,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들에게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런 조치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가 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원래 있었던 제도긴 한데 그 요건을 조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2020년 1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예전에는 근로시간 연장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주 중요한 사유에 대해서만 그 인가를 해줬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유, 자연재해라든가 인명보호,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갑작스런 시설, 설비의 장애, 그리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소재, 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에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 설비의 연구개발,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인가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업계에서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4호와 5호의 사유입니다. 먼저 4호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걸 세 가지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상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량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건 반대말은 이제 임시적, 우발적인 경우겠죠. 여기에는 이제 판단하는 데에는 이제 뭐 거래처의 발주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의 변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이게 통상적인 경우냐 아니냐를 보게 되고, 이제 계절적인 사유라든지 원래 이 기간에는 일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다 통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좀 유의하셔서 이제 인가를 신청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라고 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그냥 업무량이 증가해야지 본인이 이제 인지하고 있을 만한 사유로 업무량이 증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근로자를 고용 조정을 해놓고 이제 근로자가 줄어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계약을 수주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업무량이 대폭적인 경우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인위적 인원 감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라든지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그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실제로 인원 조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간 내에 끝내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를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최후의 수단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고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근무 체계를 변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이 요건을 인정해 주지를 않고요. 그래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도 추후에 이제 계약 수주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요, 이런 경우로 보지, 그냥 사업장에 뭐 매출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는 또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코로나 이제 19 사태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제도에 대한 요건 심사가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규정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 자체는 크게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주의 깊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추후에 인가가 거부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기업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뭐 IT 기업인데 왜 소재 부품이냐라고 이제 그런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법상의 소재 부품에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이제 업종이 있으신 사업장이시라면은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이 IT 계열 쪽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인가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시행규칙상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거나 인명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는 1회는 최대 4주 이내까지 인가를 해주고, 총 1년간에는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인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급증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1회에는 최대 4주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1년 동안에는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1회에는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거치셔서 그 기간을 연장하실 수가 있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인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초 인가를 받으신 기간 동안에 업무 처리를 다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일주 12시간 범위 내, 그러니까 일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실제 근로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근로자들이 이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아래, 그러니까 지금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그런 건강보호 조치들을 실시하도록 정해놓고 있고요.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그라미 1, 2, 3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셔야 되고, 그 동그라미 1, 2, 3은 연장 근로 시간 을 일주 8시간 이내로 운영을 하시던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시던가. 여기에서 휴식 시간은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휴게 시간으로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다음 출근할 때까지의 기간을 통상 휴식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 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 시간을 부여하셔야 되고, 일주 미만인 경우에는 종료 직후, 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 연장근로 시간만큼의 연속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해 주셔야 되고, 일주 이상인 경우에는 일주 단위로 하루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뜻은 어쨌든 온전하게 하루는 무조건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를 받고 건강보호 조치를 받게 되시면은 이제 무조건 그 대상 근로자들한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서면을 통보하시면은 그 서류를 남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만약에 내가 이걸 받겠다라고 하면은 받게끔 해 주셔야 되고,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담당 의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라든지 야간 근로를 제한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소견을 내면은 그 조치에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관공서의 공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그러니까 이미 지났죠.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 민간기업의 법정 휴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취업규칙 상에도 공휴일이 사기업의 휴일이 아니었을 경우 빨간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빨간 날에 근무하게 되면, 이 법에 적용이 되시게 되면은 빨간 날 근무 시 무조건 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탄력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은 받기 때문에 급여 산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된다는 층에서 조금 환기시키고자 이 내용을 넣게 됐고,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장 규모별로 따라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시는지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법상 근로기준법 제51조에는 2주 이내 단위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하고 있고, 이번에 신설이 된 3개월 초과 이제 6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개략적인 내용은 이제 이전 설명에서 들으셨을 텐데,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이제 법상에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이제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고 우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위 기간이 무엇이냐라고 조금 의문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연장근로, 1주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은 말 그대로 1주입니다. 근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1주라는 단위 기간이 2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다만 이 단서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얘기는 한 주에 만약에 첫 번째 주에는 49시간을 일하고 둘째 주에는 31시간을 일하는 경우, 그러면은 두 주를 평균했을 때는 40시간이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제 한 주에 49시간으로서 48시간을 1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그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을 하시면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48시간 더하기 12시간, 총 60시간을 넘기지 않으셔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52시간 준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 2항으로 넘어가면 이제 3개월 이내 단위, 2주 초과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고, 이 경우 단서를 보시게 되면은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6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죠. 이것도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한 주에 52시간을 넘으면 단위 기간을 평균을 해서 40시간이 되더라도 그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을 하고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게 되면 이제 주 평균에서, 그러니까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40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 12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받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전에는 연장 근로수당으로 뭐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장 근로수당을 더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20만 원을 덜 주는 게 아니라 이 지급하지 않게 된 20만 원을 다른 명목으로 더 지급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임금 보전 방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신설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많았죠. 이제 이 6개월 단위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사정 간의 대립이 심했는데, 좀 주요 내용은 이제 다음 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사항부터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은 3개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빽빽하게 정해두셨어야 됐습니다. 다만 6개월 단위로 가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두더라도 이거를 준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아져서 이제 이 부분을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으로 바꿔서 이제 좀 더 완화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그럼 강화된 부분은 무엇이냐? 근로일 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3개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그 퇴근과 다음날 출근 시간에 그 휴식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시는 경우 근로시간 종료 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편의를 위해서 생긴 사항인데,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따로 통보할 이유가 없지만,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을 하실 때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 서면 합의 당시에 이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단위 기간 평균 일주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 그러니까 내가 2주에는 50시간을 일하겠다라고 정해뒀으면 그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 50시간이라고 하면은
뭐 월화수목금에 10시간씩 일을 하였어야 됐는데 이제 이게 좀 일정이 틀어졌으니 그 월화수목금 토를 다 합해서 50시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법상 합의와 협의는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합의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만 되지만 협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근로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시행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보전 방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방안을 강구해라 라고만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근데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그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실 경우에는 이걸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공공기관 및 5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1년 4월 6일부터 시행을 하실 수가 있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이제 조금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시기보다는 다른 유형 근로시간제를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은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랑 뭐 재량 근로시간제 뭐 이런 다른 유형 근로시간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하고 사업장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뭐 이 부분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의사항 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뭐 바로 휴식 시간을 갖고 질의를 들어가는 거죠. 네. 5분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